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민의힘 당직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친윤계 전면 배치 속에 유승민, 나경원계가 한 명씩 임명되면서 연포탕의 형식은 갖췄습니다. 어쨌든 윤심 지도부가 완성된 만큼 오늘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의 만찬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다는 여당의 한 최고위원 발언이 논란입니다. 측근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둘러싼 친명, 비명 간 공방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친문 전해철 의원이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친명계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의 전국 주요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나이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새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핵심 당직에 친윤계 의원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반대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제징용 해법과 민생을 고리로 정부 여당의 맹공을 퍼부으며 측근 사망 등에 따른 거취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비명계는 대대적 인적 쇄신론을 띄우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피해자 지원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공탁 절차를 강행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사태의 파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긴축 정책 약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고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1명이 다치고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짙은 유독성 연기가 확산되면서 부근 주민들은 밤부터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먼저 받은 사람이 10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모들도 적발됐는데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나 한의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인데 순항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내년 총선 실무를 맡을 사무총장에 친윤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친윤 의원들이 주요 당직 전면에 배치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에 친윤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총괄 보좌역을 맡은 바 있는 친윤 핵심으로 꼽힙니다. 당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왔습니다. 이제 당의 화합, 결속 이런 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공천관리위원회 참여 가능성이 있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각각 초선의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총선 때 공천 여론조사를 맡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도 친윤 박수영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지며 공천 실무를 맡는 핵심 당직은 모두 친윤석열계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변인단도 친윤 유상범 의원에다 대선 캠프 출신 등이 대거 이름을 올리며 국민의힘은 친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기점으로 100% 친윤 아닙니까 이제? 분열을 좀 파생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또 그런 것들이 보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이른바 탕평 인사 몫으론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했던 지명직 최고위원 강대식 의원 정도가 꼽히지만 다소 빛이 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선거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과 만나 다시 한번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로 화합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하지.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국민의힘 내부에선 차기 정책위 의장 역시 친윤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안정화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얻어갈지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보수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보수 인사인 전광훈 목사와 대화를 나누다 5.18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여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어진 발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표를 얻기 위해 이른바 공수표를 던졌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인데 논란이 커지자 김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당 안팎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이 정치 혐오와 불신을 조장한다며 여당을 향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고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공약을 립서비스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공약도 국민을 속이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여당 지도부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여론 향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연이은 죽음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이 표면화된 민주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는 전면적인 당직 개편으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이미 통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사망 이후 당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강제징용 해법과 민생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2의 IMF가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취 압박 등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인 것인데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에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띄우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대표와 너무 가깝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탕평 인사 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모인 더 좋은 미래도 이 대표가 당내 불신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표가 가장 큰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 간의 불신 또 뭐 이 대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녹여내는 작업들을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당장은 물러날 계획이 없다면 당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당 쇄신 물꼬를 트자는 건데 친명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짜여진 중요 당직이 이미 통합을 우선으로 구성됐고 이런 주장은 당대표 흔들기일 뿐이란 겁니다. 여러 주요 당직 인선 중에서 친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크게 없습니다.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인선할 때 통합을 고려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도부에서는 일부 인적 개편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당분간은 단일 대우로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우리가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측근의 죽음은 결국 이 대표의 책임이라며 대표직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 언급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정당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이제 그만 정치에서 내려오라는 간절한 외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응답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는 물론 일부 당직 개편을 두고도 친명계와 비명계가 사실상 공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내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묘지에 뚫린 구멍에서 한자가 적힌 돌들이 발견됐는데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주술적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있는 산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묘소 근처에서 수사관들이 탐침봉으로 곳곳을 조사합니다. 이 대표가 묘소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건 지난 11일. 봉분 주변에 구멍 4개가 뚫렸고 날생자와 발글 명자 등 한자가 적힌 돌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주술 테러로 규정하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자에 대한 테러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한동안 낯선 사람들이 산 주변을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묘지에 가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묘지 그 봉분 위에 거기 자꾸 올라가가지고 계속 다른 데 주고 보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분들은 산소에 그 갈 일도 없고 별로 저희들은 본 생각이라 그 풍수하는 분들이 풍수지리 하는 분들이.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면서 분묘 발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구멍을 4군데 뚫었기 때문에 훼손 정도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부라도 훼손하면은 판례상으로는 뭐 가능한 걸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와 마을 CCTV 여러 개를 확보한 경찰은 범행 시점부터 특정한 뒤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CCTV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천공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중요 참고인인 만큼 직접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천공과의 연락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월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를 정하기 위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들렀다는 이른바 천공 관저 개입 의혹. 대통령실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공관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됐지만 영상이 저장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이 하드디스크를 전달받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기 위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이 존재하는지입니다. 있다면 천공이 등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2가지 모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더라도 천공은 중요한 참고인인 만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천공과의 연락이 원활하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천공 휴대전화 기록에 당시 관저부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값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내놓은 포렌식 작업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끝까지 전범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그동안 자산 매각 결정을 보류해왔던 대법원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피해자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입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15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들이 전부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판결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해 기업에서 직접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재단이 법원에 돈을 맡겨버리는 공탁 같은 절차로 밀어붙여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 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롭히거나 또는 그냥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범기업 자산 매각 사건도 더는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외교적 교섭을 고려해 심리를 미룬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끝났고 당사자가 거부한 만큼 배상금 강제 집행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현금화에 관한 판결을 빨리 내도록 이행을 할 것이고 대리인들은 생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아직 공개 입장 표명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설득에 나선 정부를 향해선 빠른 해결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하는 피해자들이 걸림돌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국회 곳곳에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끝내 파행이 빚어졌는데 양 할머니는 그런 배상금은 절대 받지 않겠다며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여야는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충돌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자는 국민의힘에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 넘겼던 김종필 오히라 야합의 재판입니다. 이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출석을 계기로 여야가 얼굴을 맞댔지만 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의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회의를 단독 개최했고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으로 또 다른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의 또 순방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좀 논의하자. 결국 민주당은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고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대통령 옷벗으라고 싶어. 솔직히 말이지.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당은 국익을, 야당은 헌법 위반을 각각 강조하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또 미래지향적인 할인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아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상권 분립을 정하고 있는 헌법 위반이에요. 2018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한 것인데 이걸 정면으로 뒤엎은 거잖아요, 지금. 여당은 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 맞받으며 양측의 신경전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익을 앞세우는 여당과 원칙을 강조하는 야당 간 치열한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00톤급 잠수함 824 영웅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원점은 함경남도 신포 일대 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 순항미사일 2기가 1,500km 거리의 팔자형 궤도를 각각 2시간 6분간 비행한 뒤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적 준동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불변한 입장이 표명됐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 개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이런 가운데 한미는 새벽 0시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방어와 반격을 구분하지 않았고 북한 지역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대민 지원 등 안정화 작전을 포함한 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훈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도 부활했습니다. 먼저 공군은 23년도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하여 오늘부터 23일까지 각급 부대별로 결전 태세 확립을 위한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연례적인 방어 훈련을 도발 명분으로 삼는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에 맞춰서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의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에 이어 순항미사일 SLCM까지 발사하면서 기습 공격 능력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하루 전 북한이 도발 수단으로 택한 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입니다. 기존엔 북극성 1형과 3형 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만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보면 비스듬히 솟구쳐 오른 모습인데 SLBM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로 대표되는 순항미사일은 발사 직전 탐지가 어렵고 탄도미사일과 달리 낮은 고도로 오래 날아 탐지가 더 까다롭습니다.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탑재해 SLBM뿐 아니라 또 다른 기습 도발 전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제 앞으로 건조할 북한의 잠수함에 SLBM과 함께 SLCM도 탑재해서 앞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이자 북한의 공식 발표 약 10분 전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기만 전술과 과장이 뒤따를 수 있어 시기를 최대한 늦춘 것이란 설명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해서 구축한 그러한 감시나 정보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국민에게 최소한 그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선 우리 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군의 지상방공 유도무기나 공군이 장착한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낮은 고도로 짧게 나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동시에 쏘아 올렸는데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까지 공개하면서 요격망을 피하고 기습 공격이 가능한 다양한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 군은 이에 맞설 요격 미사일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또 자체 개발에도 나섭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150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5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기 위한 미국산 SM-6 유도탄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2023년에서 2031년에 2차 구매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 7,7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병역 비리를 대규모로 수사해왔던 검찰과 병무청이 종합수사 결과 137명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면탈받은 본인보다 더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부모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전문직들도 있었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전합니다. 브로커 구모 씨와 김모 씨의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수법이 적발되며 시작된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의 대대적인 수사.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브로커 2명의 도움을 받은 면탈범 108명이 붙잡혔습니다. 수사팀은 병역 브로커의 범죄 수익 약 1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 보존을 완료하였고 병무청과 협력하여 병역 면탈자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수 라비,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를 비롯한 유명 인사나 현직 의사와 의대생 등 전문직도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보다 더 주도적으로 면탈 과정을 주도한 공범도 20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들입니다. 면탈자 스스로 많게는 1억이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대신 내줬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알아보거나 실제 계약하는 것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나 한의사 부모인 경우 자신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에서 근무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조기 소집 해제를 위해 출근부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복무 부적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잦은 지각과 조퇴, 병가를 한 것처럼 141일치 출근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겁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들은 과거 정신질환으로 4급을 받은 요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어 업무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 검사를 정밀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병역 면탈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뇌전증 환자들은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혈중 약물 농도까지 꼼꼼히 판단하도록 하고 꾸준한 검증이 필요한 중점 관리 대상 질환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면탈 통합 종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면탈 의심자를 추출하는 추적 관리를 고도화함으로써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의심자를 색출하겠습니다. 또 실제 뇌전증 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국뇌전증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대책을 서둘러 내놨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다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구제금융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고객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을 보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예금주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주는 현지 시각 월요일부터 보증 한도인 25만 달러 이상 예금도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대책에 납세자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도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고 자산 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그니처 은행에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예금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 금융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을 개혁해 더 이상 연쇄 부도와 같은 도미노 현상은 없을 거라고 자신한 겁니다. Systemic large banks that were bailed out, and we're certainly not looking, and the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means that we're not going to do that again. 재무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고위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에도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긴축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연 국내 금융시장. 우려와 달리 원달러 환율은 7원 넘게 하락한 1,310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급락하며 1,300원대 초반으로 내려섰습니다.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금리 더 올리면 은행에 커다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바뀌면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픽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시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막판에 오름폭을 키우더니 2,410선에 안착했고 장 초반 1% 넘게 빠졌던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늦지 않게 적절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는 국내에서 흘러간 펀드 투자금의 일부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치금 100% 보증을 약속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주식이나 담보 설정이 안 된 채권에 투자한 돈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정부 출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수익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 글로벌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도 가입했는데 이 중 일부가 실리콘밸리 뱅크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모두 날릴 뻔했지만 미국 정부가 예치금 전액 보호를 약속하면서 한숨은 돌렸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펀드는 대부분 예금보험 한돈의 예금이고 스타트업 예금도 미 정부의 보증으로 요청만 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담보 설정이 안 된 채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리콘밸리뱅크 그룹 주식 10만 795주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말 신고가 기준 2,319만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도 실리콘밸리뱅크 주식 2만 87주와 연쇄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주식 9만 1,843주를 합쳐 200억 원어치를 들고 있었는데 역시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당시 600달러에 육박하던 실리콘밸리뱅크 주가는 파산을 앞둔 지난 9일 100달러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지금은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국내 은행이나 보험 등 기관 투자자가 직접 실리콘밸리뱅크에 투자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해외 주식을 사들인 금액도 모두 다 해서 5억 원 미만이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투자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큰 피해는 없다지만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와 또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이전보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은 지난 분기보다 3.5% 줄어든 5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 2분기 16.4%에서 3분기 15.5%까지 하락했다가 4분기 15.8%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TSMC는 경쟁사 실적 부진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삼성전자는 고객사들이 재고 감축에 집중하면서 첨단 공정 수주가 줄고 수요도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이 불로 11명이 다쳤고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꽃과 연기가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잠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불꽃이 엄청 났잖아요. 막 여기 저쪽에서 엄청 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날아다녔어 불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서 이 많은 불덩이가 소리도 엄청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주변 지역의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날이 밝은 뒤 대용량 방수포와 헬기 등이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불로 직원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대원 1명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공장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고무나 기름 등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하기도 곤란하고 또 타이어에서 나는 유독성 매연이나 가스가 많이 분출돼서 저희들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불은 고무에 열을 가해 완제품을 만드는 타이어 성형 압출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화재 초기 직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알람벨이 울리고 나서 초기 진화를 했는데 초기 진화를 좀 실패하는 바람에 화재가 커져서 바로 외부 119에 신고해서 한국타이어 측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한 것 같다고 밝힌 가운데 소방당국은 현장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불이 확산한 원인을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불타는 타이어가 내뿜는 검은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퍼져나갔는데요. 유독성 연기에 인근 주민들은 친척집으로 대피하거나 문을 꼭 닫은 채 집안에서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맑던 하늘이 가려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헬기에선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하늘로 치솟던 유독성 검은 연기는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단지로 퍼져 나갑니다.
여기에 타이어 원료와 완제품이 불에 타면서 인근 지역은 고무타는 냄새로 뒤덮인 상황. 화재 현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밤새 친척이나 친구 집 등에 대피했습니다. 낮에 불이 조금씩 꺼지는 기미가 보이자 상황을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지 그게 맑은 날씨도 아니고 그 폭탄이 터지냐고 도망가라 불렀다니까 그냥 뭐 36개 보따리에 그냥 싸들고들. 집에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주민은 행정기관이 마련한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번 화재로 집안에 있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화재 현장 인근 체육관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대피소를 찾아온 주민은 아직도 간밤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11시쯤 되니까 막 25층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불이 계속 많이 놀라시고 활발 타고 있고 계속 아는 지인분들이 막 전화 오고 막. 이번 화재로 인근에 있는 신탄진 중학교 등 5개 학교가 임시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화재로 놀란 인근 주민들의 가슴은 종일 뿜어져 나온 유도성 검은 연기에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자,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9년 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업체 측은 화재 예방 시설을 보강하는 등 법규 이상의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화재는 그 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9월에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화재는 12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6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화재는 그때보다 진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피해 규모 역시 더 컸습니다. 타이어의 경우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아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이어가 한번 연소가 되면 쉽게 꺼지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체는 그래서 지난 화재 뒤로 소방 관련 시설과 방제 시스템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꽃 감지기를 전 공정에 설치했고 자동으로 불꽃을 감지하는 CCTV도 다는 등 화재 감지 시설을 법 규정 이상으로 최신화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14년 화재 뒤에 업체가 인화성 물질로 이루어진 물류 창고에 대해 어떤 화재 방어 대책을 세웠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연물이 한번 불이 났을 때 한꺼번에 모여있다는 건 상당히 좀 집중돼 있다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거기서도 그런 위험성들을 인지해서 나름대로 조치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10년도 안 돼 코앞에서 다시 무서운 화염을 목격한 주민들은 업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더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안해. 그냥 부모로서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한국타이어가 아무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타이어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거듭된 불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아마도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주말보다 무려 20도씩 넘게 급락하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추위는 다시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고 이후에는 다시 산불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순이 돋던 설악산에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봄에서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산간은 기온이 영하 16.8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도심 출근길도 영하권 꽃샘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 체감 온도는 영하 6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사흘간 기온 변화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영상 22.8도에서 영하 1.9도까지 기온 변동폭이 무려 25도에 육박했습니다. 꽃샘추위 강도가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풀리고 난 뒤 앞으로 열흘가량 중기예보상에서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3월 하순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위보다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휴일에 내린 단비는 기승을 부리던 산불 기세를 주춤하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왔는데
대형 산불로 번지던 경남 하동에는 10mm의 비가 내리며 산불 진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산불 억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통 봄비가 5mm 정도 내리면 약 1.1일, 10mm는 약 2.2일 정도의 산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의 양이 5에서 20mm에 불과해 이번 주부터는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당국은 농가 폐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완연한 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이번 반짝 꽃샘추위로 강원 산지에는 눈까지 내리면서 다시 한겨울로 시계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설경도 펼쳐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설악산 정상이 다시 하얀 겨울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봄을 실샘이라도 하듯 동장군이 마지막 입김을 내뿜은 강원 산지. 해발 1000m 한계령 정상에는 제설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나뭇가지엔 새싹 대신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바닷속 산호군락을 연상시킵니다. 때늦은 눈으로 펼쳐진 뜻밖의 설경.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새로운 추억을 남깁니다. 이 3월 중순에 이렇게 눈꽃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하늘이 너무 쾌청해서 좋고요. 경칩이 한참 지나고 춘분을 앞두고 있지만 두껍게 눈이 쌓이면서 다시 한겨울이 된 모습.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터라 산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준 고마운 눈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산 정상과 달리 산 아래쪽은 내린 비가 하루 만에 모두 말랐습니다. 낙엽이 이렇게 바싹 메말라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낙엽은 깊게 쌓였고 수시로 강한 바람이 불며 5월까지는 언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강원도 속초항에는 700여 명이 탄 29,000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관광객이 탑승한 크루즈선이 국내에 입항한 건 코로나19로 입항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3년 만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출항한 크루즈선 아마데아호가 속초항에 들어옵니다. 독일 국적 29,000톤급 크루즈선으로 길이는 192m, 폭 24m, 높이는 53m에 이릅니다. 크루즈선에는 관광객 46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 등 모두 7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여행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입항 제한 조치가 내려진 후 3년 만입니다. 속초항에서는 크루즈선 승객들을 반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Companies had to close due that there's no tourism, there's no ability to earn any money. That's really terrible these 3 years, and we hope that it will come better times now. 아마데아호는 속초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첫날 설악산과 강릉 선교장, 정동진 등을 둘러본 관광객들은 한껏 들뜬 표정입니다. Ja, das ist wunderschön und sehr gepflegt alles, die Gärten und alles. Kann man sagen, dass 5달간 일정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아마데아호는 속초에 이어 부산과 제주 등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번 아마데아호를 포함해 올해 크루즈선 국내 입항 신청은 벌써 160건이 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 크루즈 산업이 많이 주춤했는 게 사실입니다. 크루즈 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2027년까지 한 50만 명 이상 한국에 입항하게끔. 최근 세계 대부분 나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됐던 크루즈 관광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민의힘 핵심 당직 인선이 발표됐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리는 사무총장.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 재선의 핵심 친윤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부총장 두 자리도 친윤이 배치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이 화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사무부총장에는 박성민 의원이 예. 됐고요. 조직사무부총장은 배현진 의원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요. 친윤 세력 공천을 위한 실무적인 지도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 전 120일 전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연직 공관위원회 위원이 예. 사무총장, 전략, 조직, 부총장 2명 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 세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저분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공천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예. 2024년 총선 그림이 스케치는 이제 완벽하게 그려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윤 공천을 위한 실무적인 지도가 완성됐다. 지금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앞서 그래픽 보시면 아래에 보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었던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이 됐고 또 그 나경원계도 한 명이 포함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뭐 연포탕의 뭐 인선의 일환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딸이 고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네. 고명이라는 걸 네가 고명 딸 아니냐? 그럼 고명이라는 걸 잘 알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고명이죠, 고명. 메인 디시가 아니라 예. 고명. 음식에 올려주는 고명. 그렇죠. 예.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고요. 대통령의 사실상의 보좌진을 선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정당은 뭐 물론 대통령과 함께 뭐 집권을 해서 정치적인 뜻을 피는 곳이지만 그 지도부가 다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권 분립을 통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 사실상 더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은 국민이나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처럼 지금 돼버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우리 역사가 웅변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그 절대 권력자를 향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가고 그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위해서 가고 대통령의 권력을 위해서 가는 모양새라 굉장히 예. 저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선 앞두고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도 중요한데요. 박수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내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오늘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완성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 생각이 들고요.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기초 여론조사. 그 지역에 누가 몇 % 정도 지지율이 나오느냐. 그게 바로 공천 실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거든요. 그것을 담당하는 게 여의도 연구원장이에요. 여의도 연구원장이 뭐 다른 마음 먹으면은요 상당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박수영 의원이라는 친윤계 핵심 세력. 저분이 친윤인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하고 친한지 저희가 뭐 그건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통령과 친하고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주요한 당직을 다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도 그렇고요. 최고위원도 선출직을 보면 뭐 당심으로 100%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대통령이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당심의 뜻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인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윤석열 친정 체제가 공고화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전당대회 그거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전당대회였잖아요.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당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지도부들도 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손을 들어줬거든요.
물론 47% 당원이 반대를 하지만 예. 아유, 선거는요. 한 표만 더 많아도 모든 것을 다 독식할 수가 있지 예. 근데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과반을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친정체제 공고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이 공천을 장악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오늘 새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지금 뭐 화면이 들어왔는지 뭐 있으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가 앞서 그 정례회동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도 좀 언급됐을 것 같아요. 정례회동이 네. 대통령의 하명을 받는 자리냐, 민심을 전달하는 자리냐에 따라서 그 제안이 굉장히 국민에게 유의미한 제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뭐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을. 김기현 그 신임 대표가 그래도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거기에 국민의 민심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싶고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고 지금까지의 권력 구조, 그다음에 공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소망해 봅니다. 저에게 금지된 것을. 제가 이제 좀 더 보충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당대표께서 대통령에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런 정례회동을 제안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허약한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고위원들이요. 당대표 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김기현 당대표가 정치력이 뛰어나서 역량이 좋아서 뭐 아니면 차기 지도자감이라서 이번에 당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뒤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당원들이 뽑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없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말을 최고위원들이 왜 듣겠어요. 최고위원들이 김기현 당대표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어 라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김기현 당대표에게 빚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은 대통령과 조율된 말이야. 거기서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찾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참모라도 주례회동까지는 무리가 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이라도 대통령과 만나시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세요라고 전 건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현 당대표도 꿈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대통령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같이 하다 보면 보다 더 큰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주춧돌로 이번에 정례회동, 주례회동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표정을 보면 굉장히 뭐 밝아 보이고요. 대통령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자, 김기현 체제의 또 하나의 과제, 당 화합도 뭐 중요한 과제인데요. 신임 최고위원들 사이에 자, 이준석계 포용을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죠. 그분들은 사실 당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이른바 쓴소리 그런 면을 훨씬 넘어서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조금 천하용인은 고쳐서 쓸 텐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된다. 이 기조가 맞나요? 글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또 자기의 길이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니까 문제겠죠.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장점들도 있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탄생됐을 때 받았던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을 좀 잘 살리는 방식으로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용인은 돼도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된다는 지도부의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뭐 일각의 얘기일 텐데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도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분들 당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태용호 의원은 또 반대로 절박함이 있다면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도부 사이에도 이 이준석계를 포용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는 포용, 화합, 통합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몇몇 최고위원분들은 이준석계, 천하용인 이런 사람들 같이 정치 못하겠어요. 우리 보수파
플랫폼에서 저 사람들은 드러내야 돼요. 추방해야 돼요. 그것이 당원의 뜻이에요. 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정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지방선거 전이었어요. 정말 모든 세력이 다 합쳐져가지고 지방선거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은 자꾸 뺄셈 정치를 해요. 너 우리 말 안 들었지? 너 배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출당. 너랑 같이 정치 못하겠어. 이런 뺄셈 정치 하거든요. 그럼 내년 총선은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 당의 최고위원 됐으면은요, 본인의 한풀이나 분풀이보다는 당을 생각하고 보수 진영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같이 끌어안음으로써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거는요, 네.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예요. 이준석 배제하면은요, 이준석을 따르는 한 명이라도 국민의힘 지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한 표 때문에 뭐 당락이 갈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화가 나겠죠. 이준석 대표가 선거 과정 중에 김재원 의원도 공격하고 뭐 김병민 최고위원도 공격하고 했기 때문에 화는 나겠지만 대승적으로 보시라.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당내에서 네. 안철수 의원은 좀 품고 가자. 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만만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 전 대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왜냐하면 되게 큰 장점이 있잖아요. 예. 본인이 언론에 나가서 본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논란이 돼요.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파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오늘 김기현 대표랑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선거 과정 중에서도 저 분당갑 연연하지 않아요. 예. 저는 수도권 험지 출마해서 뭐 국민의힘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될게요라고 본인을 벌써 내던졌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뭘 고집하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세력이 있고 사람이 있고 본인 생각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맞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인터뷰도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그렇죠. 시작했고요.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이 포용론이 나오니까 자, 태용호 의원 말보다 김재원 의원 말이 옳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진짜 옳다고 생각해서 남긴 건 아닐 테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지금 장성철 소장 말에 100%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 편을 들기도 참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네. 굉장히 본인이 공학도 같아요, 공학도. 막 자로 이렇게 재서 잘라내고 뭐 이렇게 선을 긋고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정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진짜 약으로 쓸래도 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저 절대적인 어떤 상황 이걸 상정하고 가서는 저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금 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향해서 뭐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것처럼 비슷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신세대지만 신세대도 과거 세대의 좋은 점은 좀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지. 당신들은 이제 늙은 세력이니까 다 쳐내고 신세대가 잡고 갈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그쪽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답게 과거도 포용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준석 대표 역시 좀 포용의 정치를 네.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면요.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득표를 합하면 이에 40%에 육박하거든요. 두 사람이 연대하면은 뭐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전혀 적은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연대한다는 것 단정적인 말씀 자체는 아니신데. 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그냥 앙숙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고요. 선거 과정 중에서도 통과 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제 선거 과정 중에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막 두드려 패지 말아라. 너무 공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경쟁 관계지만 예.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김재원 후보나 조수진 후보나 아니면 태용 후보나 이런 분 지지 안 할 거 아니냐.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도고 개혁적인 성향의 분들 아니냐. 그럼 최고위원 선거 때 허은하, 김용태 이렇게 이준석 계열의 최고위원이 당선되려면 그들의 표도 필요하다. 근데 자꾸
안철수 후보를 공격을 하면은 그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아라. 좀 네.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분들과 우리의 지지층과 성향과 다르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측은 지지자들을 이렇게 결속시키고서 견인해 나가는 조직 동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천하람 후보 생각은 좀 다르던데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목표는 같지만 가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성향, 스타일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이 너그럽고 좀 편안하고 포용력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 신념과 고집이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두 분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의 좀 충돌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기현 대표 함께 경쟁했었던 후보들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안철수 의원과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얘기 듣고 오시죠. 내년 총선은 정말 민심 100%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승리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인식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민심을 용산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과학기술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당에 구성해서 지휘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연속해서 이어지는 선거 때문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 재충전한 다음에 다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아보겠다 그러셔서 그 뜻을 제가 잘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원팀 행보 차원에서 오늘 경쟁했던 후보들 가운데는 안철수 후보를 가장 먼저 이제 만났는데 민심을 용산에 정확하게 전달해달라 안철수 의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했고 민심의 가장 포용적인 후보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역시 총선을 염두한 발언이라고 보면 될까요?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인의 정치를 모두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총선에서 본인의 공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본인이 나가면서 본인의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 속에서 자신이 대선 그 가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표 선거 패배 이후에 본인의 어떤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런 약간 고언에 가까운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고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용산에 뭐 약간 그 서운함 이런 것도 돌려서 표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서운함도 돌려서 표현을 했다. 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선 치르려면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중도 확장력 이런 것들도 무시하지는 못할 텐데요. 자, 오늘 당 과학기술 분야 특위 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는데 이걸 고사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자가 임명하는 저런 위원장 자리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대선 후보였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 처음 출발할 때 인수위원장 했잖아요. 그런데 당에 무슨 특위위원장 하는 것이 본인의 격과 맞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저런 당직에 있으면은요. 본인의 생각과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약간 뭐 대통령의 뜻과 아니면 지도부와 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못 한다니까요.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나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어요.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여지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선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재충전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일단은 지역을 다니면서 당대표 선거 때 도와줬던 지방 조직, 지지자들에게 좀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선택은 이거 같아요. 분당갑에 계속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 험지로 나갈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인데 본인 스스로가 험지에 나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당갑 지역에는 누가 공천이 될 것인가라는 것. 또 안철수 의원은 어디로 공천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향후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취하하겠죠. 당내 선거인데. 네. 네. 그리고 저런 것들이 계속 갈등하는 형식으로 보여지면은 권력으로부터 미움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당원들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는데 당내 인사가 문제 제기해서 새롭게 조사하고 또 뭐 처벌받고 이런 모습들은 본인도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예. 자, 김기현 대표가 내일은 황교안 후보와 오찬을 하는데 네. 황교안 전 대표가 이 선거 과정에서는 네. 부정선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경선 모바일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내일 이 얘기가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공무원으로 제도권 안에서 제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제도 자체를 근거 없이 부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불안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려면 아주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요. 설사 경선에 모바일 투표가 조작이 됐다 그래도 이거 밝히기가 어려워요. 예. 저는 정당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정당 선거의 가장 큰 문제, 특히 여론조사나 모바일 선거의 큰 문제를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를 왜 작성하느냐? 선거인 명부는 나중에 이걸 확인해서 이게 잘못된 건지 조작인지 부정선거인지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선거인 명부, 다시 말해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가 등기부 원본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의 원본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그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 없는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경선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중에 경선이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요. 그걸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당들이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전화번호와 인적사항과 이런 걸 선거인 명부로 남겨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일부라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기록으로 남겨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어쨌든 원팀으로 가자. 김기현 대표 지금 낙선한 후보들 다 만나서 이렇게 좀 달래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이번에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고 말해서 이 파장이 거셉니다. 해명도 논란인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들이요. 더 난리요. 김기현 좀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네, 이 사랑주일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한 발언인데요. 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적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인데요. 여당의 신임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인의 해명은 네. 지금 당분간 헌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당장 개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였다. 예. 그런데 너무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을 했어요. 저 자리에 간 것도 상당히 문제고 저 자리에 가서 저런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문제다. 전 처음 저 발언 듣고 귀를 의심을 했고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참 김재원 의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요. 김기현 지금 당 대표도 저것에 대해서 찬성했거든요. 그리고 당이 그동안 호남인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가서 무릎도 꿇고 대통령도 몇 번이나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물거품 시켰어요. 5.18이라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고귀한 정신을
그냥 표 얻으려는 정치인의 립 서비스로 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런 발언한 거를 징계하지 않으면 과연 뭐를 징계하겠습니까? 네.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당 내에서도 조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님은 좀 징계까지 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좀 보셨습니다.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 건가?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원하는 걸 관철시켜주겠다. 물론 이제 현장이라는 상황을 감안해도 이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다 어쨌든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당이 지나치게 다시 또 우양화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의 시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광훈 목사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네. 어쨌든 그 직함이라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걸 관철시켜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립 서비스를 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자신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거예요. 근데 공인 중에서 제일 나쁜 공인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공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공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속은 사람은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배의 시간이 걸리고요. 또 한 번 속으면 그거에 배에 제곱되는 시간이 걸리고요. 이래서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하는 신뢰가 몽땅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은 절대 거짓말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거짓말인지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짓말인지 가려서 저는 그 거짓말 장인은 장성철 소장이 말을 한 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민의힘에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일 뭐 어떻게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데다가 오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서 또 논란이 일었던 이런 상황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대통령 지지율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와서 좀 지켜볼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긍정평가가 38.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4주 만에 30%대로 내려온 건데요. 여당 그 정당 지지도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고 있던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과표집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여론조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과표집됐다. 그것이 이제 그 이전에 40% 넘는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 3.1절 기념사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좀 부정적인 생각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국익, 외교, 실리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은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한 반감들이 전 연령층에서 50대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거의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더라고요. 그러한 반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일 관계의 설정 이 부분에 때문에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곧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일본이 어떤 호응을 보이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유 그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도 이거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의 호응과 미국의 호응이 없고 거기에 외교적인 성과가 없다면 이거는 정말 정권의 큰 무리수가 될 것이다. 무모한 도박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심초사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주호영 그 전 대표가 됐죠. 이제 전 비대위원, 지금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치 나올 것처럼 또 거의 확실한 것처럼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충분한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감정, 그 반일 감정과
반 정부 감정이 굉장히 네. 커질 텐데, 드세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지 지켜봐야죠. 예? 지켜봐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성과를 굉장히 이제 여야 공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를 열고요.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왔는데 대통령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 나 굶어 죽어도 이런 돈 안 받겠다. 지금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참 어떻게 난감한 풀어야 할까요? 상황인데요. 정부는 좀 국익을 위해서 한일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맞아요. 정부 말 맞거든요. 근데 거기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희생자 3분 그리고 유가족 12분 이 두 분들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네. 당초에는 모두 다 동의했어요. 찬성했어요. 그렇게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전혀 찬성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해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 달라고 계속 한 건 아니라고 본인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부는 아유 그냥 우리가 돈 만들어 가지고 보상해 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예. 들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 목요일 날 하야시 외무상이 아니 강제징용 없었어요. 이런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 어떻게 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전 정말 16일, 17일 기시다 총리랑 회담을 하면서 최소한 저는 여러 가지 약속을 좀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성과를 이끌어오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대국적인 결단이 폄하될 수 있고 국민들의 반감만 더 커져갈 수 네. 있어요. 대통령은 말씀하시죠. 자, 내가 지지율 한 자리 숫자 나오더라도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마음속에 있는 역사의 사실과 인식은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질 않아요. 네. 그거는 책임을 못 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외교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기시다와의 회담을 통해서 다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못하게 하고 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물 헌납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강요들의 저런 망언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 대한 망언을 못하게 하도록 예. 대통령께서 꼭 기시다의 약속을 받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 납니다. 하야시 외무상 같은 발언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거는 뭐 큰 찬물인데요. 자, 외교적 성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집권을 해본 당이잖아요. 일본과의 외교관계, 국익 어렵다라는 거 알잖아요. 예. 협상도 어렵다는 거. 근데 대통령께서 회담하기도 가기도 전에 망국적인 굴욕 예. 외교라든지 이완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든지 뭐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이런 식의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예전에 한일 회담 해보니까 이런 게 문제였다. 이런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성과를 꼭 가져오길 바란다. 예. 라고 해야지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저런 식의 악담을 해대는 것은 집권해본 정당으로서 이런 성과를 좀 주문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 가져오면 비판을 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민주당이 그러는 게 외교 협상 전략상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단지 거기에서 이제 언어가 조금 더 절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는데 이렇게 비판을 해주면 외교 협상하는데 전략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야당이 이렇게 비난을 해줘야 그 기시다 총리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도 이런 결단을 했는데 당신들 뭐냐? 어떡할 거냐? 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정권에서는 네. 보수 패널한테 들었던 기억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아무리 그래도 나라 팔아먹은 아니, 이완용과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 안 단어는 되죠. 절제를 해야죠. 단어는 저는 양쪽 다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게요. 정치는요,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 그냥 마구 발언들을, 그 저급한 발언들을 뱉어내면요, 국민들은, 아이, 저 사람도 저러는데. 예. 근데 지금 여야가 공이 또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보고. 아이, 쟤도 그러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네. 그 언젠가는 다 그거에 대한 뭐 죄업이라면 예. 죄업 이걸 다 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발언은 좀 정제되게 써야 된다. 이건 두 분의 공이 지금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숨진 다음에 좀 여진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부모 산소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 이제 올린 이런 사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거를 지금 시기가 되게 미묘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반인륜적이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미풍양속에 비추어도 해서는 안 되는 정말 폐륜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아주 이거를 신속하고 굉장히 그 강도 높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이것을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올렸다는 게 저는 조금 좀 그래요. 시기상으로. 오히려 지지자나 아니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좀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요. 이런 거를 SNS에 올릴 정신이 있으면 저는 국민들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집회에 나갈 정신이 있고 이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의미를 살리기 위한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뭐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노력과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하는 최선의 노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대한 그 양쪽의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들이 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의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 행위 자체는 정말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이 좀 수사해서 누가 그랬는지 좀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친명, 비명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친명계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 옹호에 적극 나서고 있고요. 비명계는 이 대표 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양측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누가 보나 좀 편중된 인사가 아니고 또 앞으로 이제 총선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지도부가 일색으로 또는 당대표와 너무 가깝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탕평 인사 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5년 그때 당대표 할 때를 상정해 두고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지가 유지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 아니라 비명계, 여러 중진 이런 어떤 의원님들이 섞여 있어서 당내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해철 의원 발언부터 좀 볼 텐데요. 자, 지도부가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주장을 하면서 당 대표가 많이 내려놨구나 생각할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 결국 근데 이것도 내년 총선 공천과 연결된 부분일까요? 뭐 공천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그 앞전에 있는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죠. 아, 그 앞에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거에 본인이 지금 그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후보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당선이 돼야 이런 지금 말씀하는 구도가 그려질 수 있고 당직 인선도 함께 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본인이 비명의 색채가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상징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비명의 색채는 이낙연계가 가장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더 비명 색채가 강한 게 전해철 의원보다는 뭐 다른 의원일 수 있죠. 그래서 서른 의원이나 뭐 이렇게 서른 의원이나 뭐 박강원 의원이나 다른 의원일 수도 있으니까 뭐 저는 저런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솔깃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 그 가장 비명의 색채가 강한 사람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화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에서의 어떤 대외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럴 거면은 저는 오히려 비명색채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가장 강하게 충돌하면서
경선을 치렀잖아요. 네. 그러면 이낙연 색채가 강한 사람을 고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발언이 정말 핵심 친문 전해철 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이 되는데 당 지도부에서도 일부 뭐 당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인적 개편을 좀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목적은 당대표직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공천을 본인 주도하에 하는 것.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지를 달게 해주고 네. 2027년 대선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런 탕평 인사 안 할 거예요. 네. 전해철 의원이 요구한 건요, 저 세 자리라고 봐요. 예. 민주연구원장 바꿔라, 사무총장 바꿔라, 사무부총장 바꿔라. 왜냐하면 이 세 자리가 공천 실무를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친명계 인사에서 비명계, 탕평 인사로 좀 바꿔라. 결국 이 말 뭐겠어요. 자리를. 예. 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 손 내려놓고 우리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누구에게 불이익 주고는 그러한 공천 제도, 룰, 예. 사람 이거 좀 다 바꾸자. 그런 식의 표현 같아요. 예. 자, 친명계는 뭐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김남국 의원 발언에서 들어보셨지만 2015년 문 전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의 분열상을 좀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소환을 할 이유가 있을까? 예? 우리가 저기 국민의힘에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얘기 좀 하지 마라. 지금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또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안사안마다 그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20%대도 있었지만 어쨌든 탄핵 연대라는 어떤 또 지지 그룹을 이끌고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부분은 보지 않고 그 전에 어려웠던 시절만 본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마주 앉아서 그 본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 안을 내놓는 게 낫지. 오히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자꾸 불신을 심어주고 감정을 심어주는 말을 대외적으로 나와서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비명계 공부 모임 민주당의 길 모임이 있더라고요. 네. 모레는 당 최고 의원 네, 그 더 모임인 미래. 더 좋은 미래 네.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 이재명 대표 참석한다고 해요.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의 길에 참석을 한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광경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미래는 오히려 친명계 의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 올해 이렇게 좀 있으면서 그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그 뭐랄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 이런 건 별로 안 나올 거고요. 단일 대우를 좀 강조하는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약간 포용하는 모습, 비명계에게 조금 신뢰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 요 정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일 있을 모임 그리고 모레 있을 모임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정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매달 2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첫 만찬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축하와 새로운 지도부 출발에 대한 덕담이 줄을 이뤘고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 만남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월 2회 정도 대통령과 당 대표가 정기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제 노동에 대한 별도의 사과 표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 일본 보수 세력의 강력한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갈등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전부터 사과를 직접 언급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받았습니다. 歴史認識を引き継ぐ場合でも歴代内閣の宣言とか談話にあるような反省とお詫びを日韓関係の文脈で今この時点で読み上げるということは絶対し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 실제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발표된 이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히면서도 사과 표현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기조는 바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여기에 일본 외무장관의 지난 10일 강제동원 부인 발언은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겨우 밝힌 기시다 총리의 진위조차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외무장관의 해당 발언은 대단히 신중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강제 동원과 관련한 일련의 모습들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제자리에 머무는 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갈등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생존 피해자 전원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피해 당사자 입장에 반한 제3자 변제는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공탁 등을 통해 제3자 변제를 강행한다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면 일방적인 공탁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판결 그리고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법 제469조 1항은 제3자도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성질,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실제로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의 증거를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인편으로서의 전달을 통해서 중복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보다 철저하게 이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앞두고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 일시인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지난 1년 동안 경무하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외교부와 안보실, 대사관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의전 비서관 부재가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반도체법 문제에 대한 미국 반응과 우리의 접근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최근 자국의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등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자격 논란이 일었던 김광동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5.18 민주화 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과거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같은 생각인지 묻자 자신은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느냐는 질의에는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형사처벌되는 5.18 왜곡처벌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 폐막과 함께 시진핑 집권 3기가 올해 5% 경제 성장 목표를 향해서 본격 출항했습니다. 시 주석의 측근 리창 총리가 새롭게 조타수 역할을 맡게 됐는데 전임자인 리커창에 비해 1g 부족하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全国人民代表大会闭幕。 이번 양회를 통해 사상 첫 3년임의 마침표를 찍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일성은 조국 통일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견제와 내년 타이완 총통 선거를 의식한 듯 이번엔 무력 사용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과 전략 경쟁에 얽혀 있는 타이완 통일이 장기 집권의 명분이란 점을 밝힌 셈입니다. 实现祖国完全统一是民族复兴的题中之义. 이를 위해 국가 요직을 시진핑 일색으로 채우고 당으로 권력을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국정 2인자인 총리 자리에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 리창을 앉힌 게 대표적입니다. 부총리 경험을 거쳐야 한다는 관례를 깬 점에서 황제 권력을 과시하는 파격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간엔 한때 시 주석의 경쟁자이자 경제 전문가인 전임자 리커창에 비해 리창이 1g 부족하다는 말도 들립니다. 리창의 이름이 리커창에서 무게 단위 g을 뜻하는 중국어 커자 하나가 빠졌다는 점에 빗댄 말입니다.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리창 총리는 경제 이론보다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不会天天盯牢看这个 GDP 到底增加了多少，政府工作就是要贴近老百姓的实际感受。 부총리 4인방까지 시진핑 계열로 물갈이한 대신 인민은행장과 재정부장 등 경제 라인은 유임시켜 연속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일상회복 원년인 올해 중국은 역대 최저 수준인 5% 안팎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리 총리는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며 민간 기업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되고 예금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SM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하이브와 카카오가 주말 동안에 극적 합의하면서 인수전이 일단락됐습니다. IT업계 공룡인 카카오가 단숨에 엔터업계 핵심 기획사로 올라서면서 K-팝 엔터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비리 폭로전에 이어 전의 전쟁으로 확대됐던 SM 인수전. 승기는 카카오로 넘어왔습니다. 하이브가 인수 절차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갖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 엔터는 기존에 보유한 가수 아이유와 걸그룹 아이브 등에 이어 SM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까지 확보한 업계 2위 지위로 하이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추후 카카오는 해외 엔터 사업을 확대하며 카카오 엔터 상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 대신 카카오와 플랫폼 협력을 약속한 하이브는 공들이고 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요계에서는 SM이 거느린 인기 K-팝 스타들이 위버스에 입점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아울러 SM 지분을 매각하며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로부터 넘겨받은 지분을 포함해 15.78%를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 15만 원에 판다면 하이브는 약 1,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인수전 과열로 SM 주가가 치솟으면서 결국 막대한 출혈보다 자사주가 방어를 우선순위로 두며 실리를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카카오가 15만 원으로 더 높게 베팅을 했는데 이게 만일 여기서 이제 하이브가 한 단계 더 높이면 승자의 저주 우려가 있습니다. 야, 이 가격에 과연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우려 때문에 카카오의 SM 지분 공개 매수는 오는 26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사는 추후 SM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정부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에서 탈퇴하려고 하면 각종 협박과 괴롭힘이 이어진다는 제보 때문인데요. 노조 조합원 과반이 요구를 하거나 또는 횡령이나 비리 사건이 발생을 하면 회계장부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전국 공무원 노조를 탈퇴한 뒤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금속노조를 탈퇴하려 했지만 금속노조가 해당 간부들을 제명하며 막아섰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그들을 무자비한 소송과 고소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혜승 위원장님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성 이명이 생기셨습니다. 노조가 직업인 저들이 조합원 대신에 노동조합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런 거대 노조의 괴롭힘과 더불어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행패를 벌이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징역형을 포함한 제재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안에서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과 선출 방법도 바꿔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당 새 지도부가 첫 일성으로 노조 개혁 카드를 꺼내면서 당정의 노조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노동개혁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원팀이 되어서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일각에 불법과 부조리만 부각하고 이보다 최소 5배 더 많이 접수된 사용자의 불법엔 눈 감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말 보조금과 지원금에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하고 처벌하면 되는데도 자극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지지도가 떨어지자 반노조 정서를 부추겨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검찰의 가짜 뇌전증 병역 면제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병무청이 지난 7년 동안 뇌전증으로 인한 현역 판정 면제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병무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 면탈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종 뇌전증 판정까지의 과정을 현재 1년 후 추가 1회 검사에서 6개월 주기 2회 검사로 늘리고 혈중 약물 농도 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통학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곧 권고로 전환됩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먹는 치료제를 더 적극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학교와 헬스장, 마트 등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데 이어 대중교통에서도 곧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탑승 중에는 반드시 써야 했는데 자율로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택시와 기차, 항공기, 통학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2년 5개월여 만에 마스크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요일 중대본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등을 논의해 발표하는데 20일 시행이 유력합니다.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그러니까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정 단장은 또 고위험군은 대중교통에서도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염과 중증화, 사망 예방에 효과가 큰데도 처방률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의사들의 적극 처방 노력과 함께 처방 의사들에게 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 약물이 많습니다. 26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처방한다고 해서 내 수입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일상 회복과 고위험군 보호 두 축으로 팬데믹 종식에 대한 대비는 단계적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012년 제정된 서울시의 학생인권 조례가 주민 청구로 폐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런 흐름을 우려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보수와 진보 진영이 다투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됐고 체벌은 전면 금지, 두발과 복장의 자유도 명시됐습니다. 진보 보수 갈등 속에 제정된 전국의 6개 지역 학생 인권 조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11년이 지난 올해 보수가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주민조례 청구 1호 안건으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청구안을 받아들이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례 폐지를 청구한 서울시민 4만여 명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부각한 게 교실이 무너진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학생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의 통신의 자유 침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 인권 조례로 교사들의 휴대폰이 무력화되면서 학생들 간의 왕따와 폭력이 증가하는 폐지 움직임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나섰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에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하다며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인 양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얘기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소년을 두발을 제한해야 된다는 등 교사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몇몇 교사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교권 보호를 없애줘야 된다. 폐지 반대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와 전북, 충남 등지에서도 폐지 혹은 개정 요구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프랑스 파리에 요즘 낭만 대신에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불타오릅니다. 곳곳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합니다. 오는 2030년부터 62세에서 64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부 방안에 반발한 노동자들입니다. Oui, je suis fatiguée, puis bon, la place aux jeunes aussi, je me dis, il y a des nouvelles recrues qui ont envie aussi de faire.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파리 곳곳은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업은 철도와 공항 등 공공 분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제안한 대화를 마크롱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 불을 붙였습니다. Il est complètement en décalage avec la réalité et les mobilisations du pays. Il essaye de nous réexpliquer que sa réforme est bonne alors que maintenant, c'est plus les arguments ils sont finis.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을 100% 받기 위한 납부 기간을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일하고 더 오래 연금을 내지 않으면 조만간 재정이 한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D'abord, nous ne renoncerons pas à notre réforme des retraites. Ensuite, nous enregistrerons étape après étape tous les signes qui nous permettent de considérer que nous allons pouvoir faire adopter 사회적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은 우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심의한 하원에서 부결돼 양원의 공동위원회가 최종 법안을 만든 뒤 다시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만취 운전사고를 일으킨 뒤 법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배우 김세론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가 거짓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검찰로부터 벌금 2천만 원을 구형받은 김세론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김세론 씨가 매장에서 정식으로 일한 적이 없고 김 씨의 친구가 지난해 한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한 점주가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도 날이 무척 쌀쌀했는데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철원 영하 2도, 대전 0도, 대구 1도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5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부산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7, 8도가량 높아지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집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는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